안녕하십니까.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타이틀 엄마 학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네,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합니다. 자, 사자하고 소가 친구였습니다. 소가 사자에게 음식 대접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어요. 제일 좋은 음식이 뭘까? 그래, 건초야. 건초 중에서 최고의 좋은 거는 무농약, 유기농, 국산을 써야지 하고 건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자가 와서 보니까 허걱하죠. 이것을 먹으라고? 먹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사이에 끼고 소화도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마음만 받을게. 마음만. 돌아갔습니다. 초대를 받았으니 초대를 해야죠. 그래서 최고 좋은 음식을 주기로 했어요. 왜? 좋아는 하니까. 바로 국내산을 써야 돼. 그리고 사료도 좋은 거를 먹인. 그래, 신선도 바로 잡아야지 하고 들판에 가서 얼룩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갖다 놨습니다. 소가 와서 보니까 또 허걱하죠. 팔촌당숙이 그 쓰러져 계시네. 오, 기겁을 해서 바로 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생각해 저거 빈혈이다. 빈혈은 소피가 최고야 하고 바로 피를 받아가지고 먹였어요. 뭐가 있어야 정신을 차려보니까 피가 내 몸에 들어오고 있어요. 또 기절을 했죠. 몸이 허약하구나 해서 고기를 뜯다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빨을 보니까 이빨이 영 쓸만한 게 없어요. 다 반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얘가 이런 이빨로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아왔을까 해서 깨어날 때 바로 너 병 가자. 내가 임플란트 해줄게. 내 돈 다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안 되는데 하면서 질질질 끌려가지고 이빨을 싹 갈았어요. 어금니를 송곳니로 싹 갈았죠. 그리고 먹으라 했습니다. 먹을 수 있나? 안 되는데 먹으라 그랬어요. 하면서 억지로 먹었죠. 그래서 광우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소가 귀신이 되었어요. 생각하니까 심각한 거야. 아니, 내가 왜 죽어야지? 억울해. 그래서 귀신이 돼가지고 사자를 찾아왔어요. 사자야, 난 너무 억울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니까 사자가 하는 말이 억울하긴 나도 마찬가지다. 왜요? 나도 들판에 내가 사냥을 하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아? 10번 가면 2-3번 성공이야. 정말 땀을 흘리면서 잡았다가 근데 치료비 임플란트 그게 한두 푼인 줄 알아? 그 돈 대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노력한 것이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나도 힘들어 그랬어요. 둘은 서로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그렇죠. 바로 둘은 사랑하는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지. 사랑했지. 그러나 그들은 자기 감정 속에 빠져가지고 상대방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세히 보면 쟤가 생김새가 다르고 이빨이 다르고 걔가 그때 건초를 먹었다는 것을 알 건데 사자는 자기가 위한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거죠. 엄마는 애를 사랑하는데 애는 사랑을 못 느낀다면 어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2씩 3씩 보내면서 그 학원비 감당한다고 대단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들도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아이들이 나중에 20이 넘어서 그 부모에게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 왜 그럴까? 부모는 사랑했지만 아이들이 그 학원 기간 동안 너무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내가 학원 아이들 만나봤어요. 학원에 가 있으면은 공부는 재미가 너무너무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학원 선생은 그 아이 한 명이 학교에서 어떤 숙제가 있는지 또 다른 학원에서 뭘 보내는지 종합적으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양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과목을 올리기 위해서 100문제든 200문제든 그냥 집어쳐! 그런 선생님이 막 부딪히고 학교 선생님도 부딪히고 하니까 실제 아이가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숙제량을 언제나 오버합니다.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엄마조차도 숙제해라 하고 하니까 실제 집에 와서 아이들이 엄마하고 사랑을 나누거나 행복하거나 즐거워할 시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힘들고 어렵다는 느낌으로 그들이 10대를 보내고 나면 20대에 가서 애들이 집에 들어옵니까? 집은 여간으로 전락해요. 집에 안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찾아옵니까? 생일날 정말 엄마를 축하해주고 싶어서 엄마 생일날 고마워서 찾아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깨놓고 얘기할까요? 여기 있는 방청객 중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일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의무가 아니라면 내가 가지 않더라도 욕하지 않는다면 갈 거냐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더라도 아이들이 못 끼는 이것 때문에 바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왜 욕을 많이 합니까? 마음속에 화가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화가 남을 까든가 남을 비난하든가 이게 이 화를 누구를 대상으로 폭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만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한 단어들, 그죠? 새신발끈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놈 이놈 이런 것을 강하게 막 해야 속이 조금 후련할 정도로 마음속에 화가 차 있는 거예요. 그 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엄마가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집에는 아버지가 없다니까. 집에 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해서 거기 아버지들 한 100여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7급, 6급, 5급 어느 정도 좀 급수가 괜찮은 분들이거든. 내가 물었지. 집에 며칠 정도 들어가십니까? 근데 그 강의 전에 거기에 과장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아, 요즘 아버지들 집에 며칠이나 들어가십니까? 하니까 그 과장이 아이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르다고 옛날 사람들하고. 그 요즘은 자기가 싫으면 딱 싫다 하고 뭐 회식 있어도 아니면 아니다 하고 긋고 간다 그래요. 그럴까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 건데요. 아는 그래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하고 강의 중에 들어가서 물어봤더니만 한 주에 한 번 7, 8시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한 주에 한두 번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사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양육은 엄마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엄마가 아이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성들 이 얘기 들어보면 억울합니다. 시어머니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왜 나만 책임져야 되느냐. 아이의 성격은 태어나서 만 3년에 성격의 90% 이상이 결정돼요. 근데 여기에 벌써 우리 방청객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분들이 있죠, 그죠? 이미 걔들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 3년이 성격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많이 들었죠? 이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할 때만 하더라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것은 이론이지. 무슨
3살 이후로도 사람이 경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건을 만나는데 어떻게 어릴 때 그것도 기억도 나지 않는 3년이 무슨 놈의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냐라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많이 받아들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이게 개월입니다. 36개월까지가 딱 끝나는데 실제 이때 경험한 것들을 기억하는 애는 대단히 드물어요. 이유는 언어 이전에 경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다만 이 3년은 뭐로 기억나냐면 느낌으로 기억 남아 있어요. 느낌. 그러니까 표현을 못하지. 근데 태어나서 이 3개월이니까 이게 100일 잔치하죠. 그죠? 여기를 자폐기라 그래요. 자폐기. 그 다음에 18개월까지를 공생기.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를 분리. 엄마하고 떨어져서 개별화, 독립되어 가는 시기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마다 경험하는 세상이 다 틀려요. 봅시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섬에서만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바닷가에서만 평생을 보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산에서만 태어나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사람을 불러 모아서 대화를 시켰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에 관해서 얘기하게 만들었죠. 평생 태어나서 섬에서만 살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해는, 태양은 바다에서 떠서 바다로 진다 했습니다. 해변에 살던 사람이 너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네. 뜨는 게 바다는 맞는데 지는 것은 산이야 했습니다. 산에 살던 사람이 네가 반은 안다. 쟤는 하나도 모르고 뜨는 것도 지는 것도 산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이 허걱거리면서 나는 이 두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해.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눈을 뽑는다. 그랬습니다. 뜨는 것도 지는 것도 바다야. 섬 사람이 그 눈 뽑아버려야 될걸? 나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다 자꾸 물어봐. 우리 아저씨한테 물어봐. 옆집 아저씨 당숙.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부정하시나. 뜨는 것은 바다, 지는 것은 산이야. 얘들이 너무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산에서 살던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한대. 나는 내 양심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목숨을 걸게. 내가 거짓말이라면 벼락 맞아 죽어. 뜨는 것도 지는 것도 산이야 했습니다.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그래 끝장 토론을 벌여보자 하고 셋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새워 결론이 났어요. 뭐냐? 그가 어디서 사는가가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사는가가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한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네. 또 아무도 틀린 사람도 없네. 그냥 그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네. 맞죠? 그러니까 너무 수월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셋이 자유를 얻었어요. 아무도 틀리도 맞지도 않고 단지 그것은 입장일 뿐이구나. 신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신통방통하더라고.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서 저 우주에 3명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지구를, 태양을 보게 했죠. 우주 허공에서 태양을 보던 이들이 땅을 쳤어요. 땅도 없구나. 우주에는. 뭐냐면
태양은 뜨지도 지지도 않는구나. 내가 지구에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 또 뼈저리게 느낀 거죠. 내가 어디서 사는가가, 어디에 있는가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결정한다. 어릴 때 맞으면서 큰 사람은 애들은 때려야 한다 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아빠가 싸우는 모습, 부딪히는 모습, 아이 뭐 그래 집어쳐 옆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집안에서 큰 사람들은 형제끼리라도 아 형 집어쳐 아 하면서 욕을 하거나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를 못 느껴요. 왜요? 그들은 오늘은 아기 다툼하다가 곧 지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사는 일상에서 경험했었다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어떤 어머니는 만나면 먹여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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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애들을 낳으면 언제나 먹는 것 때문에 안절부절해요. 애들 먹여야 되는데 미안해요. 밥을 먹여야 돼서 일찍 들어가야 돼요. 남편 올 시간에 밥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식은 밥을 어떻게 자기들끼리 챙겨 먹으라 그래요. 라면을 안 되죠. 밥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아니죠. 단지 그런 집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어릴 때 친정엄마가 나를 별로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도 아기 때는 안아주지. 아이고 서 있지를 못하는데 그걸 안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애가 어린이 느낌 나기 시작하면 안 안아요. 애가 달라붙으면 그래. 하지만 내가 기분 좋을 때 말고 애를 가서 안아줘요 평소에? 안 해요 잘. 엄마 아빠가 평소에 친정에서 뭐 서로 안고 손잡고 그런 걸 많이 봤었다면 그 여성은 편안하게 애정 표현을 하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친정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독수리 오형제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앞으로 쭉쭉 가버리시는 거죠. 그런 관계였었다면 그 사람은 결혼을 했었어도 피부 접촉이 불편해요. 싫어요. 좀 편하게 자자고. 좀 다리 떨어뜨려. 나는 시원한 걸 좋아하고 당신은 따뜻한 걸 좋아하니 우리 각자 자자. 해도 별 문제성을 못 느껴요. 네. 대화가 없었던 집안에서 컸던 사람들은 가족 간에 별 얘기 없이 TV만 하루 종일 봐도 문제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어?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부모들은 애 5, 6도 다 잘 키웠는데 요즘 여자들은 애 하나 둘 가지고 뭐 그렇게 유세를 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떴는데 애들은 더 버릇이 없더라. 더 지만 알고 더 이기적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뭘 맞습니까? 그 사람은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실 그 사람 문제 많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부인이 보면 저 성격 더러워가지고 그죠? 자기주장적이고 남 얘기 안 듣고 일방적이고 그런데 본인은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소통 불능이고 대화 안 되고 조금 힘들면은 피해버리고 밖에 가서는 친구하고는 엄청나게 시간 보내고 친구 얘기는 1시간씩 2시간씩 하면서 애 얘기는 5분 지나면 애하고 싸우고 앉아있고 그죠? 이제 막 다 드러나옵니다. 이런 관계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서 사는가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컸는가가 무엇을 믿을지를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모든 관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2번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몸으로 10개월 동안 몸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만 3년 동안 정신이 태어나요. 여러분 개 키워본 적 있으시죠? 그 개를 어미 개가 놓자마자 집에 데려와서 키워도 그 개는 인간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닭을 데려와서 계란부터 있잖아요. 부화기에 넣어가지고 그걸
부화기에서 병아리가 나오자마자 계속 키워도 그 병아리는 인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늑대가 키우면 사람은 늑대가 돼요. 사람을 원숭이가 키우면 사람은 원숭이가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가 키우냐에 따라서 인간이 될지 말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닭이나 짐승들은 거의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내부의 메커니즘, 내부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특별히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거의 100%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아이들이 기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는 말이 애가 성격이 조금 안 좋으면은 쟤는 당신을 닮아서 그래. 장인어른이 좀 성격이 좀 그렇잖아. 그러면 부인이 발끈해요. 아니 이씨 집안 종자지 왜 이랬는데 그래? 내가 얘기를 해봐. 아버님 뭐 성격이 만만한 줄 알아? 하면서 얘기할 때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 뭐냐면 대물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내력이다. 과연 그럴까 하는 거죠. 그게 이 DNA를 통해서 성격이 전수되는 걸까요? 아이들의 기질이 있다는 것은 간호사들이 잘 압니다. 그 산부인과의 간호사들이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태인데도 애들이 이렇게 좀 순한 애들이 있대요. 밤낮이 좀 편안하고 웬만하면 잘 먹고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애들이 있대요. 외부의 소리나 민감하고 이 밤낮이 잘 정한되고 뭐 지가 먹던 우유를 계속 먹어야 돼. 그런 애가 있고 좀 반응이 느린 애가 있어요. 아! 옛날에 그죠? 이런 반응이 느린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까다로운 애 한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는 거야. 까다로운 애, 까칠까칠한 애 20명을 10명은 나자마자 엄마가 데리고 자고 또 10명은 그냥 신생아실에서 놔두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까다로운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밤중에 이제 뒤척여서 일어날 때 엄마가 다독다독 해주죠. 그럼 애들이 연애 잠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냈더니만 아이들이 밤낮이 안 바뀌고 음식도 잘 먹고 애들이 편안해지더라. 그런데 신생아실에서 엄마의 관계가 없이 그냥 먹이만 음식만 주고 그렇게 기저귀만 갈아준 애들은 어떻게 되더라? 애들이 까칠까칠한 그 성격이 까다로운 성격이 더 강화가 되더라. 결국 뭡니까? 기질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인 양육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질이 결정적이라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어차피 지 팔자 뭐 지가 타고난 거 아니? 그러나 후천적으로 양육 태도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후천적인 양육 태도에서 그 엄마의 심리 상태가 우리가 결혼 전에 그렇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대 때 지금 나이가 30, 40, 50, 60 들어서 20대를 바라보면은 아이고 저 싱그러운 것들 하고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가 20대 때는 어땠습니까? 대단히 고독하고 불안하고 힘들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엄마가 20대를 보내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그 다음 남편과의 관계도 한 2, 3년 충분히 가져본 것도 아니고 바로 허니문으로 애가 덜컥 들어서서 애를 낳으면 엄마는 심리적으로 아주 약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첫 100일 동안에 어떤 애들은 순한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유별난 애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 그것은 바로 엄마와의 관계가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거? 물론 태교도 있고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 아이를 안는 엄마의 마음이 편안하냐
아니면 불안하냐는 거죠. 그것이 엄마의 표정을, 목소리 톤, 이 안고 있는 어떤 피부의 느낌을 통해서 고스란히 전달되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야. 남자들은 말하기를, 아니 여자들은 모성이 있는데, 모성이 있다는데 뭐 그렇게 불안할 게 있겠냐 그래요. 실제는 대단히 많이 불안할 수 있죠. 우리 뜨거운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안 그래요? 그죠? 보통 결혼한 이유 첫 번째, 나이가 차서. 나이가 됐으니까. 두 번째, 착해 보여서. 좀 순해 보이고 잘해주니까 하는 거지. 어떤 말처럼 사랑이 잘잘한 느낌으로 하는 사람은 내 느낌에 열이면 둘 셋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둘이가 절대적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애가 덜컥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렇죠? 애를 낳아놨는데 3층 석탑이 빠지질 않네. 스트레스가 되죠. 이런 여러 가지로 엄마가 힘들 수 있는 거야. 경제적 문제, 직장 문제, 나가야 되는데 애가 들어가지고 맡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실제 엄마가 아이한테 편하게 집중할 수 있게끔 이것은 그 남편과 그 가족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너무너무 약해요. 그것을 국가가 할 수 있어요? 왜요? 몸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조리거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이 영역은 남자들이 너무 문외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엄마가 불안하고 힘들면은 그것이 아이한테 전달돼서 애가 밤낮이 바뀌어서 힘들다. 그런데요, 100일이 힘들면 1년이 힘들고, 1년이 힘들면 3년이 힘들고, 초기 아이가 3년간 힘들어지면 10년이 아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와의 그 첫 경험이 중요해요. 이 100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아이하고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그 처음 만날 때 그 아이 뭐 씻기는 게 그 중요해. 엄마하고 착 안겨야 되는데, 그죠? 그걸 좀 충분히 놔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하는 병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아이가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우면 계속 울죠. 잠에 깊이 빠지지 못해요. 엄마의 그 불안에 전염되면. 그러면은 아이가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당하기 어려우면 아이가 한두 살이 넘어가면은 자폐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자폐 성향. 자폐는 진성 자폐와 가성 자폐로 나눠요. 진성은 정말로 뇌의 잘못으로 생긴 자폐 있고, 그 다음에 자폐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엄마의 양육 태도 때문에 그러죠. 그럼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엄마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잘잘히 그 아이를 좋아하는 엄마, 모성이 확 오르는 엄마는 사실 열이면은 두세 정도입니다. 본인 좀 좋은 정도에 막 그렇게 절절히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건 다르죠. 그래서 이때 엄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다로운 아이도 순한 아이가 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잔다는 거죠. 중요하죠. 그 다음에 3개월에서 18개월까지를 공생기라 그러는데, 제일 이 기간이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되죠? 공부를 잔소리를 해야 돼. 잔소리를 따라다니면서 시켜야 돼. 그럼 애도 힘들어지고 엄마도 힘들어져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잔소리 안 할게. 그리고 놔둡니다. 그럼 애가 합니까? 안 해요. 그럼 엄마가 괴로운 거죠. 잔소리를 하려니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안 하자니 저 인생이 커서 어떻게 될꼬 하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을지도 못하고 방치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쓰는 방법이 잔소리 하다가 이게 아니지 가을 했다가 다시 잡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애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해져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키우는 기간이 바로 저 기간입니다. 자, 또 네가 좀 알아서 해. 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애들이 안 해요.
하고 싶은 걸 얘기해봐. 왜 이렇게 너는 의욕이 없어? 뭘 하려고 하질 않냐? 왜 이렇게 작심삼일이야? 뭐라도 좋으니까. 내가 엄마가 일방적으로 뭐 시키겠대? 사람이랑 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애가 의욕이 없지? 하려고 하는 게 없죠? 그 의욕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은 어디서 나올까요? 뭘 칭찬을 해주려고 해도 스스로 뭘 한 게 있어야 칭찬해 줄 거 아닙니까? 그 힘은 바로 공생기. 태어나서 3년에서 18개월까지가 아이가 이때 엄마가 충분히 아이를 안아준다면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랑에 관한 믿음을 이 세포 속에 뼈 속에 심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들이 안아줘요. 안아주지. 안아주는데 어떤 엄마들이 이렇게 말해요. 안기기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다. 그런 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애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엄마가 뭔가 불안하게 불편하게 머리에 잡걱정이 많고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안으면 엄마의 그 답답함이 피부를 통해서 애한테 전달이 되면서 애가 그 안겨 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둥거리죠. 우리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들이 회사 동료나 직장 다니실 때 어떤 사람이 어깨 동무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그죠? 막 이렇게 스킨십을 했을 때도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탁 건드리면 기분이 탁 상하면서 왜 이래요? 도를 넘지 마세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의 차이죠.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손끝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흑심이 있는 놈인지 정말로 동료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섰는지 알아차리죠.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가 어떤 감정 상태냐가 아이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때 18개월까지 근데 18개월 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야? 18개월이 되면 애들이 이제 서서 걷는 게 가능하고 말이 본격적으로 터져요. 그러니까 18개월 이전에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엄마한테 붙어 있는 시기죠. 그러니까 공생인 거죠. 근데 18개월은 이제 다리가 되니까 이것은 그냥 놔놓으면 그냥 가버려요. 그냥 어디든지 가버려요. 정신 못 차리면 저쪽 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엄마하고 막 떨어져서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거야. 안 돼 엄마 미워 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해요. 어떤 것인지 뭐예요? 개별 독립해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분리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시기다. 단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 18개월까지 공생기인데 이때 스킨십을 충분히 해주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게 된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탐험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는 애들은 돌아다니질 않아요. 왜요?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 거죠. 징글징글거리고 같이 있어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떨어지면 더 힘드니까 매달려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만일 이 기간을 잘 따뜻하게 보냈었다면 애들이 이때부터 내가 스스로 하면서 이제 막 돌아다닐 때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어요. 울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그때 기술 들어가는 겁니다. 뭡니까? 공감입니다. 그랬어, 속상했어, 억울했어, 힘들었다 진짜 하면 애들이 이게 힘든 거구나, 이게 속상한 거구나 하고 자기 감정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집을 완전히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죠? 탐험할 때 그때 엄마들이 하게 놔두는 거야. 그 다음 애가 한 것들을 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엄마 하면서 계속 엄마를 불러요. 뭐죠? 반응해 달라는 거죠. 그때 그랬어? 네가 했어? 그랬구나. 그거야. 하고 이렇게 호응해 줄 때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막 더 돌아다니죠. 그리고 한 것을 가져가지고 지가 한 것을 이거 있어 하잖아요. 그때 야 이거 잘했네. 여기 네 생각이구나. 색깔 정말 잘 칠했는데 동그라미. 예쁜 새야. 하고 칭찬을 해줄 때 이 분리개별 기간 동안 만들어진 게 뭐냐? 자기 믿음. 나 할 수 있어. 나 잘할 거야. 잘 해낼 거야.
라는 자기 자신에 관한 믿음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안 뒤바뀐다? 이게 되어야 이게 가.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거 봐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 아가씨 얼굴이 화색이 딱 돌면서 그전에 뭐 동생한테 연락했어? 전화했어? 동생 인사도 안 했잖아, 그죠? 근데 동생한테도 잘 지내? 어디 갔다 뭐 용돈 필요하니? 하면서 막 주고 엄마한테도 엄마 하면서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하죠. 왜요? 누군가가 날 사랑한다는 느낌은 사람에게 살고 싶은 느낌, 행복한 느낌을 경험시키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날 산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만 탐험하고 돌아다니고 또 엄마가 날 좋아하니까 그 엄마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자꾸 엄마한테 들이대미는 겁니다. 그럴 때 엄마가 잘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만드는 것이 바로 요즘 자아 존중감이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자아 존중감. 존중감은 뭡니까? 누군가를 귀하게, 존귀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존귀하게 관계하는 거죠. 존중한다는 거. 귀하게 대하고 한다. 결국 자아 존중감은 내가 나를 귀하게, 소중하게 대하고 관계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아 존중감이에요. 그 자아 존중감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자기 가치, 또 하나는 자기 믿음. 자기 가치. 아까 우리 공생기 첫 번째 했던 거 뭐예요? 엄마는 날 사랑해.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관심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존재야. 나는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아빠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날 좋아하는 사람 이따만큼 있다. 강력한 느낌이죠. 그것이 아이로 하여금 에너지를 갖게 해서 아이가 이제 뭐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하면서 이룬 것이 많아요. 그 이룬 것들을 엄마가 네가 했어? 그랬구나. 잘했어. 하고 칭찬해 줄 때 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아 존중감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자기 가치.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어. 아니면 그 자기 가치가 껍데기 자기 가치도 있습니다. 부모가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 말을 잘 들으니까 부모가 나를 좋아해. 근데 내 의견을 내거나 엄마 난 사실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난 이걸 원해. 하고 내 의견을 드러내면 부모가 그 입 다물라. 어디를 말 대꾸라고. 사람이 하고 싶은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눈을 뚝 씻고 부모를 그냥 째려봐지 지 아버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자기를 표현하면 부모가 확 눌러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맞추고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하고 막 그렇게 하고 엄마 이렇게 하면 돼요? 저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엄마? 하고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럼 착하다고 칭찬해줬어. 그럼 아이가 어떻게 느낄까요? 가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가짜 자기. 말 잘 듣는 아이, 애늙은이, 애어른, 조숙한 아이. 한마디로 망가진 아이가 된다고요. 이 아이들은 가짜로 하는 거죠. 나를 포기해야 받는 사랑이죠. 이런 것이 바탕이 되면 이 애는 어떻게 돼요? 상대의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봐요. 맞추죠.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줄 수 있죠. 그에게 야단 안 맞기 위해서 밤을 샐지도 몰라. 참고 고통을 인내를 견뎌낼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이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전리품은 그의 믿음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로 처리되죠. 고통스러웠었던, 괴로웠었던 일로 처리돼요. 스스로 자기가 한 것만이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빨리 해. 수영해. 빨리 갔다 와. 갔다 와. 포기하지 마. 하면서 아이를 태권도 학원을 해가지고 애가 3단을 따고 태권도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됩니까? 관계 없걸랑요? 관계 없습니다. 우리 태권도 하시는 우리
사범님들이 태권도 할 땐 자신감이 있었지만 다른 인간관계나 그죠? 다른 곳에 가면 또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서 있던 그 자기 믿음은 뭡니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잘 해낼 거야 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자와 소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부모는 많지만 애들이 사랑을 못 느낀다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패는 거야 이놈아. 엎쳐! 하면서 열대를 펴놓고 부모의 가슴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이 새끼야. 그는 사랑하는 겁니까? 아빠가 밤중에 애들 모아놓고 막 새벽 2, 3시까지 있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알아? 하면서 막 신타령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합니다. 아빠 사랑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걔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요. 그래서 애들에게 물어봤어. 너희들은 언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냐고. 첫 번째, 부모님이 나를 안아줄 때, 내가 힘들 때 내 편 들어줄 때, 내 얘기 들어줄 때죠. 칭찬해 줄 때, 나하고 재밌게 신나게 놀 때, 내가 원하는 거 사줄 때. 5가지였거든요. 부모들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잠잘 때, 말 잘 들을 때, 공부하는 걸 보면, 날 안 건드리고 저들끼리 또 저 아버지가 노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 사랑스럽대. 그 사랑은 결국 뭡니까? 날 안 건드리면 사랑스럽다는 거야. 잠잘 때 열심히 사랑하세요. 애가 눈을 뜨면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어. 자기 직전까지. 눈 감아, 눈 감아. 하나, 둘, 셋. 둘이 얘기하지 말해. 자! 그럴 때 아이를 빨리 재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등짝을 한 방 탁 때려가지고 눈물을 피 돌게 하면 애가 하면 바로 자요, 여러분. 그래놓고 내가 널 사랑한대. 아휴, 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내일부터는 잘해야지. 사랑이 전달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엄마 학교에서는 그 사랑의 일방적인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이 뭔지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재밌겠죠? 네. 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 궁금하신 거 뭐든지 좋습니다. 네. 선생님의 강의 내용대로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은 엄마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네. 엄마 말고 아빠와 친지 가족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영향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나라는 엄마가 주로 키우잖아. 사실 3년을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울 수도 있고 아버지가 키울 수도 있어요. 고모가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주로 키우는 사람이 그 아이의 성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아버지가 아이를 키운다?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시어머니가 키운다? 시어머니가 결정하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남편의 형제들이 성격이 아니야.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안 되죠. 애가 망가지지. 내가 우리 친정을 보니까 친정 형제들이 다들 힘들어. 성격이 부딪히고. 근데 시댁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내가 키우는 거나 친정엄마가 키우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을 거거든. 의식하지 않으면 양육 태도는 대물림돼요. 그래서 일단 주 관계가 엄마의 관계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중 프로그램에 이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의 핵심적인 관계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이 부부 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역할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조부와의 관계는 사실은 관계를 좀 더 풍성히 하는 관계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엄마하고 그런 조부모와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풍성한 관계로 될 수도 있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의 관계도 다룰 겁니다. 친정 엄마의 관계도 다룰 거고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 갈게요. 예, 질문. 예. 저 때는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부모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간섭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가 이제 하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오냐 키우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일찍 뭐 조기 교육을 한다거나 너 이거 하면 안 돼. 또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위험하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많이 간섭하는데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자녀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옛날에 형제가 많았었을 때 형제가 많으면 우애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옛날에는 다섯에도 나이 차이가 많으면은 그 둘씩 올렸지 전체가 올리지 않거든요. 저 10살 위의 형은 거의 아버지 뻘이라서 소통 불능이에요. 10대 때 안 되니까 40, 50이 돼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많다고 해서 우애가 있거나 아이가 남을 배려한 것은 아니다. 관계없이 아이와 지금 나와의 관계가 그 아이가 다른 사람과 잘 어울지 말지를 사실은 결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엄마하고 나하고 어떻게 맺었느냐. 내가 엄마에 대한 선입관이 만들어지면 그 선입관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 대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친구들, 학교 선생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살게 해주려고 집중하는 것보다 나와 아이의 관계에 집중하면 그 아이의 인간관계에는 결정이 납니다. 그것도 또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